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피아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피아와 시민의 대결에서 마피아가 사라지면 시민이 이기고 시민의 수가 마피아 수와 같아지면 시민이 지는 게임이죠. 여기서 마피아한테 너무 유리하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넣나요? 맞아요. 시민이 이길 수 있도록 의사나 경찰 역할을 추가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균형을 이루어주는 과정, 어디에서도 이루어질까요?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태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같이 교과서 32쪽을 볼까요? 풀, 벼처럼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는 누가 먹을까요? 그렇죠. 메뚜기, 토끼, 닭, 달팽이 등이 있겠죠. 이처럼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생산자를 먹었기 때문에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풀을 먹은 메뚜기를 먹은 개구리는 어떤 소비자일까요? 첫 번째 단계인 생산자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1차 소비자를 먹었기 때문에 2차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로는 개구리나 참새 등이 있겠죠. 그 개구리나 참새를 잡아먹는 매는 몇 차 소비자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단계인 생산자, 두 번째 단계인 1차 소비자, 세 번째 단계인 2차 소비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3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소비자는 4차 소비자, 4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소비자는 5차 소비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3차 소비자를 잡아먹을 소비자가 없으면 3차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소비자인 생물이 멸종하지 않으려면 생산자, 소비자 중에 어떤 역할이 제일 많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기초 양분이 되는 생산자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생태계에서는 생산자 덕분에 소비자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가장 많은 수 또는 양을 차지하며 생물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먹이 관계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데요.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지역의 생태 피라미드 모양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태계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평형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이루면 생산자의 수가 제일 많고 1차, 2차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수가 점점 줄어들어 안정된 상태인 피라미드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뉴스에서는 메뚜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생태계 평형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메뚜기의 수가 늘어나면 그 지역의 생태계 구성 요소는 어떻게 변할까요? 실험 관찰 17쪽에 답을 적어봅시다. 메뚜기 수가 늘어난 만큼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나 새의 수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개구리나 새의 수가 늘어났으니 그들을 잡아먹는 3차 소비자도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개발이나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경우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26년경에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생태계 평형이 깨졌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과학책 33쪽 어느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옐로스톤의 생태계는 생산자인 식물과 그 식물을 먹는 사슴과 비버, 그리고 사슴과 비버를 잡아먹는 늑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늑대는 강가에서 주로 사슴을 사냥했습니다. 사슴은 늑대가 무서워서 강가 주변에는 자주 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늑대들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1차 소비자인 사슴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사슴을 잡아먹을 늑대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사슴의 먹이는 주로 강가에서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빠르게 많아진 사슴은 강가의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그 주변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강에는 비버도 살고 있었습니다. 비버는 강가 주변의 나뭇가지와 나무로 집을 짓고 주변 식물을 먹이로 삼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슴 때문에 집을 지을 재료와 먹이가 부족하게 되었어요. 결국 국립공원에 살던 비버도 그곳을 떠나면서 비버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자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종 소비자였던 늑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늑대를 국립공원에 다시 풀어놓았고 늑대는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의 수는 줄어들었고 사슴은 늑대를 피하기 위해 강가보다 더 높은 지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슴들이 내려오지 않자 강가 주변의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식물을 집의 재료와 먹이로 삼던 비버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평형을 되찾아갔습니다. 늑대와 사슴의 수도 적절하게 유지되었고요. 또한 강가의 풀과 나무도 다시 잘 자라게 되었고 그 결과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먹이 관계를 이루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어떤 생물이 사라졌을 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자연에서의 최종 소비자인 호랑이나 곰이 있었는데 현재는 곰이나 호랑이가 없어서 멧돼지나 고라니의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부족한 멧돼지나 고라니는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키우는 농작물을 먹거나 도시에 출몰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나 사냥을 통해 인위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면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생산자인 식물만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일 큰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지 않도록 자연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생물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까요? 잊고 있던 비생물 요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